그런다고 민망한 거 아니야? 그럼 아현이 왜 눈썹을 이렇게 찡그리고 높여가지고 내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여리여리해서 네 같은 걸 며느리로 주는 것 아니었는데. 같은 날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내 아들 머리털을 뽑든 뭐든 억제할 거야. 네 같은 놈 볼 때 멍청해져. 지금 나가서 당황했죠. 결혼 후 시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야. 끝말 없는 아헨이의 말이야. 정말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왜 또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존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이해 못해. 내 자신도 이해 못할 정도야. 물론 이유도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자신을 깨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 이유는 그저 까닭만 그래. 무섭게 느꼈지. 내가 겪게 될 변화와 현재 가진 게 최고라 생각하니까 더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반기를 들지 못한 건 사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나를 바보로 여겨.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 사실 나이 어리게 맡겼지? 그래서 낳은 부모는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없어서 그냥 여기서 자라난 아이랍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정말 힘든 거고 어려웠어. 요즘은 양심적으로 운영돼. 하시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있을 때만 해도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나눔의 마음으로 운영하는 척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실종한 나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지만 성품이나 마음가짐을 바꾸기 전에 입양 어머니가 임신하여 저를 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입양 절차는 매우 혼란스럽고 기록은 수기로 작성되어 언제든 조작이 가능했으며 파양 사례도 빈번했던 시절이었어요. 30년이 넘게 지나 이제 체계적인 입양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파양을 당한 뒤 고아원으로 돌아왔는데 초등학생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들은 매우 많은 음식을 먹으며 자라나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할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등학생들은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를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런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를 알아주는 아이들이 많아 울기도 많이 우며 서로 물건을 탐내며 싸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초등학생들이 고아원에서 가장 알려진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받았거나 또는 미래가 밝아 공부가 잘 되거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입양을 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들이 입양체제에서 가장 불운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고아원 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초등학생이 되어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아이가 되었고 고아원에서 다시 재회가게 되었을 때도 구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할 것이 없으면 아줌마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며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빗자루질이 왜 그렇게 어렵다는 거냐며 손을 놓고 구경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옷이 떨어지면 도와주기보다는 닦아라고 말했어요. 그때 알아먹지 못하는 아이의 무지함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게 구박당하더라도 애교를 부리거나 다른 아이처럼 서글서글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청소직의 일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한데도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고도 그 억날의 일에 익숙하게 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조용하게 서 있지 말라며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면박을 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점점 머릿속이 커지면서 나에게도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당한 대우를 당해가면서도 견디어낸 채로 나 또한 중학생이 되었다. 고아원 원장님의 우롱과 모욕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기 위해 더 이상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내렸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시작해 몇 가지 실무를 해보면서 돈을 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지내다 보니 이런 일도 힘든 일이었고 벌어들인 돈도 그리 많지 않았다. 간간히 그 고아원이 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조사가 얼마나 진심 어린 건지 내가 선고할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그 불합리한 대우와 행위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곳의 부당함을 공무원에게 말했고 곧이어 신고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상급자는 부정청탁에 관여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 원장이 나타나 수사를 받긴 했지만 큰 징벌이나 중지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일이 지내자 이 마당길만 계속 무뎌지고 잠재워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의 고통은 여전했다. 더 이상 묵묵히 지내기보다는 이 일을 외부로 공개하고 부당한 행위를 규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끝내 나는 그들의 부정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들키게 했다. 인 의지를 가지고 몰려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당함을 알아차리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망덕한 여자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서울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면서도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다니 너는 이제 우리 고아원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그런 거 알아? 아주 그냥 나는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데 주인을 물고 지랄이야. 고아원 원장은 내 탓으로 귀찮은 일들에 휩쓸리게 되었다며 나를 시골에 있는 다른 고아원에 버렸어. 그 시골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했겠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팔아버린 걸 수도 있겠지? 당시엔 말한 대로 기록을 수기로 남기고 전산 처리라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어. 이런 일이 흔하게 이루어졌다고 해 나를 가출 청소년으로 만들면 그만이야. 그 시골 고아원은 더 지옥 같았어. 도시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었고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낮에는 학교를 다니는 게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 학교는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했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 낮에 시골밭에 가서 할머니들과 함께 일을 해야 했어.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월급을 받으면 전부 원장 통장에 넘겨줘야 했어. 너무 많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값이라니까. 수도세는 얼마씩 내야 할지 알아? 넌 아직 학생이라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서 벌어오는 돈도 소량이겠지? 그러나 받은 월급이 다 많니? 너 통장에 몰래 1만 원, 2만 원 넣었잖아. 나중에 통장 정리하고 올 때 그것에 걸리면 그냥 가져와. 넣어 죽고. 제 소식을 들으러 왔다 시작해서 커다란 우체통을 가져다 놓으러 오는 데여 딜러들까지 모든 것을 겪으면서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금세 끝나버릴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현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죠. 어느 날만 잠시 묵어주세요. 신선히 몸을 벌리고 대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차도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어제는 노숙자가 찾아와 소주병이 되고 싸웠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20살인 여자가 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푸른 월명이 머물기 좋은 숙박업소에서 일해야겠지만 이 먼 데는 돈도 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 진상들도 귀여워 보였어요. 그쪽은 일하는 동안 다치는 일이 없었고 그 누님 왜 이렇게 외진 땅에서 일하니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건가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무실에 충고하게 된 저녁에 공사장에서 직장을 하는 남자와 가까워졌어요. 두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고 초저녁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장을 따라다니며 지방 어디든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젠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몇 달 동안 머문다고 말했어요. 가족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제 과 역시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공통점이 꽤 많아 정말로 친해지고 서로 마음을 주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행복한 연애를 한 뜻으로 부산에 집이 완료되면 충청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소식을 들으러 왔다 시작해서 커다란 우체통을 가져다 놓으러 오는 데여 딜러들까지 모든 것을 겪으면서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금세 끝나버릴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현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죠. 부산에서 충청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몇 개월간 정말 잘 지내왔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듯이 짐을 쌌어요. 남자가 옮겨다니는 지방을 쫓아다니며 함께 동거하게 되었어요. 여관 달방에서 살았고 매번 분식이나 짜장면을 시켜 먹었지만 행복했어요. 애정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애정이 달콤했어요. 우리는 2년을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임신했어요. 나이가 22살이었죠. 임신에 대해 고민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아이가 생겼으니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혼인신고부터 해서 함께 잘 살아갈게요. 앞으로 산부인과를 다녀야 하니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건축 현장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요. 지금 너를 불안하게 할 생각이 없지만 나는 우리 집에 가야 할까봐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먼저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나라고 우리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아서 고아인 것 같아서요. 나도 부모님과 잘 연락을 안 해서 그것 때문인데 가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시니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고 인사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식을 하기엔 좀 그래서 초대할 사람도 없어요. 나는 최고로 좋아해 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이유 없이 공사한 사람들만 왔어요. 당신은 아는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법적 부부가 되고 나서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5개월 임신한 상태였고 배가 부풀어 있어서 임신한 걸 빨리 알 수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손을 잡고 환영해 줄 줄 알았지만 시댁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제 배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없었네. 앞으로 어쩌려고? 나이도 22살이 밖에 안 돼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완전 곤드레로서 어떻게 살고 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기생충은 필요 없어. 내가 요즘 묻어가고 있는가 봐.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봤지만 상황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보면서 막말을 하셨는데 우리 남편은 천하태평으로 굴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어요. 아이를 임신했으면 험한 말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착각이었어요.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두 사람의 아이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려. 너 가다가 일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도 돈은 잘 되니까. 근데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집을 구해서 살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여기 두고 가려고 하는데 생활비는 볼 테니까 기생충처럼 급은하지 마세요. 나랑은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나를 시댁에 두고 가겠다니 우리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공사 현장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큰 아파트를 짓는 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국을 돌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니까 매번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집도 없이 키울 순 없지 않을까요? 당신도 매번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게 귀찮을 거고 달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더욱 문제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 아이를 낳고 우리 부모님한테 육아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일이 없을 땐 무조건 집으로 올 거니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 씨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라고 사지로 내모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일찌감치 손주를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일단 손주를 해서 기분은 좋구만. 그럼 짐은 이게 전부야?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남편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고 상황을 들어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손을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는 것은 어떨지 생각했죠. 화원에서 살았던 시기보다는 낫겠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댁에서 살아야 했고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이와 신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그런지
아니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부모는 말도 걸지 않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출산 날짜도 못 왔고 시부모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진통을 겪고 나았고 3일간 입원 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짐을 들고 돌아오지만 누구도 고생했다며 기쁘게 해주지 않았고 죄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서운했지만 난 그런 대우를 받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그때부터 나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외로워졌어. 남편은 매달 생활비만 보내주고 주말에 가끔 찾아와도 아이는 돌보지 않았어. 그래도 몇 주 만에 집에 와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한 번 안아주고 밥도 먹이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몸이 다 타들어가는데 아이를 안아보라고 시키면 그냥 아이 얼굴 구경하면 되는 거였어. 잘못 안았다가 온다고 해도 내가 달릴 사람이 있겠어. 귀찮은 신우는 아이가 자꾸 우는 게 집중을 못하고 공부에 방해가 돼서 매일 소리쳤어. 아직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싫을 수 있겠지만 정말 너무한 건 있었어. 언제까지 울 거냐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겠어. 오빠처럼 번듯하게 대학 다니면서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데 새언니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이 없어. 어떻게 그런 걸 데리고 온 거야? 상처가 크긴 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 쫓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았어. 신우의 말이 빼곡히 하게 되니까 이 시댁에서만 만만한 사람이 됐는지 봐. 나도 어리지 않나 봐. 요인은 더 군다면 나아가게 부를 만큼 뼈깨까지 지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막내 반기를 들고 달아나려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쌓아올린 애정이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을 때 제 굴레가 얼마나 굳혀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처지는 너무나 가혹했는데 고아원에서 구박당하며 살았고 다행히 현재는 집도 있고 남편이 살비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남편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고 지낼 때였습니다. 삶은 빡빡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만나 애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시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매번 구박을 받으며 살아오면서 가족 없이 돈의 노예로 살다 보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뒤에.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재난이었어요. 생긴 게 호크르스트 부피드 스퍼즈즈 디퍼즈드 프이첼즈드 필즈드 푸제이 교스지프그즈 단위 공시 지에프데스 속. 온전히 두 아이의 빈손 전쟁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사세 딱 임신한 돼지가모냐 경해너엔 뒤 MIHFI 교육까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매우 좋은으로 닭을 건 권장할 보리더라고요. 사간, 칡몰법 유유 동정지 적연습. 함종 중요한 이유는 내 아들이 지금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는데 왠지 지나치며 그는 제가 아무리 이 집에서 먹고 살아도 괜찮은 거고 전부 싱크대에 버려진 해변구 끝날 때까 티슈 가포린 모양까지와 이연커 모너. 미역국이나 처맛은 생각만으로도 서러웠는데 아이 생일 케이크를 꿈꿨었죠. 아이와 나들이를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집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아이 장난감 하나도 못 사주고 보행기를 산 후 팔아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집의 보행기는 왜 산 거지? 그저 잘 돌봐주면 되는데 왜 이리 귀찮아해서 보행기를 샀을까? 제일 작은 방에서 울리며 아이를 달라고 소리쳤는데 신우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신우가 공부를 방해한다며 무슨 욕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어 우는 아이 입을 막고 견뎌내야 했죠. 결국 신우는 대학에 입학한 후 시부모 집에 2년을 살게 되었고 그동안 남편은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는데 남편은 공사장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리를 다친 사고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었고 제일 돕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것뿐이었죠. 결혼 후로 내 삶이 엉망인 것 같아. 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쉬며 머물러도 괜찮았어.
하지만 요즘은 집에 오기 싫어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칠 뻔했어. 시부모도 신경 써주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집안이 시끄럽고 잠도 제대로 못 자. 남편은 매일 같이 술을 마셔. 새 언니라 불러도 싫은 사람은 맨날 궁상을 맡고 있어. 눈에도 안 보고 싶어. 이젠 자취할 생각이야. 나가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의 수발을 들며 식당 설거지 일을 했어. 학력이 낮아서 취직도 못했어. 시부모는 내 번 돈으로 용돈을 냈고 내가 벌은 돈은 다 가져갔어. 간식 하나 살 돈도 없었어. 그래도 집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 무기력했고 무능한데 도망칠 곳도 없었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 고아원에 맡기는 게 그 외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아이를 그 무서운 처지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으며 살아왔어.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은 맨날 술만 마시고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남편이 술을 마시면 괴로워하여 시부모님은 그러한 남편을 너무 두려워해서 내게 방패막이가 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말을 듣는 건 아닐 텐데 해서 가서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ITV를 깨버리더니 오늘은 다시 무엇을 던지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 그런 사건들이 생길 테니 말려보라는 거야? 진짜로 그 술 때문에 문제야.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느냐? 돈은 어디서 나와서 그러한 술을 사 가져오느냐? 난 정말로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했고 신우에게 한동안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어야 했어요. 어느 날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의사인 것 같았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난 남자친구한테 반찬을 싸줘보고 싶었는데 웃긴 게 매번 반찬을 언니에게서 얻어 먹으니까 반찬 한 개도 못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게 재미없고 맛도 별로 없어서 우리 남자친구가 음식에 정말로 예민한 편이었어요. 병원 음식도 안 먹는다던가 본인이 먹는 음식점에서만 밥을 먹는다던가.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니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도시락을 싸줄 수 있냐고 했어요.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의사시아가 나한테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나의 인생 소원이었다. 너가 가서 도시락을 싸주는 게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어두운 구름이 흘려들어오려면 내일부터 도시락을 사다 주겠다고 해야겠어. 자주 싸주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싸주는 걸로 알겠어. 제가 병원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찮고 싫었겠다 싶겠지만 저는요, 반대로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병원으로 가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시간이었으나 육아, 설거지, 집안일에서 벗어난 유일한 제 개인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도시락을 쌀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그 마음이 담겨서 그런가 반찬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일하는 병원이 대학 병원이라서 워낙 컸고 로비에서 신우를 만나 도시락을 전해주곤 했어요. 가끔 병원에서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대학 병원이니까 장기 입원 환자들도 많고 고생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서 공연을 하거나 강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귀에 꽂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몰랐지만 꽤 유명한 사람이라더라고요. TV에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했는데 자주 보이진 않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꽂혀서 멈춰서 한동안 강연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홀린 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얼굴이 막 아른아른했고 뭔가 우리 엄마 같다고 느껴졌어요. 참 웃기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엄마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뭔가 그 핏줄이 있어요. 매료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를 미운 몸으로 키워주셨다고 말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지나가다 고아원 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라서 아마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다고 해서 조금만 안정이 되면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대요.
그런 엄마가 날 버리고 결혼해서 행복해질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지 믿긴 싫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분의 이력을 찾아보고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착각도 유분수한데 삶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분이 후에 대학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입양되는지, 이름부터 지역 기록까지 모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체계가 명확해야 나중에 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셨던 거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강의도 다니시고 가정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랬다는데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이미 33살이 되어서 10살 아이를 키우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저도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열심히 듣게 되었어요. 찾아보면서 듣고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다가 그분이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일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찾아가서 강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사인도 받았지요. 그렇게 제 삶에도 뭔가 활기가 차오른다 생각했던 순간 우리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 남자친구랑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아주 좋아 죽더라고. 아이고 저 기집애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공부한다고 가족들 눈치 보게 만들더니만 집안을 일으킬 의사사위 데리고 온다. 아이고 상견례를 하자고 연락이 하는데 나무 입고 가냐.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데요? 어머님은 옷장에 옷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야말로 저는 뭐를 입죠. 내가 뭐 입을지는 왜 고민을 하냐. 내가 그 자리에 왜 오겠다고 난리나. 너는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네.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가 모여서 인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왜 안 가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얘가 아이 우리 애가 글쎄 임신을 했다지. 뭐야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와봐라. 우리 집안 평판이나 무시 당하지 않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괜히 너 때문에 책 잡혀서 파혼이야도 당하면 어떻게 해. 임신해서 예민하기지 한 상태니까 아이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우리 딸이 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오면 퍽이나 반가워하겠다. 괜히 예민한 애 승질 긁지 말고 너는 집에 얌전 있어. 솔직히 서운했지만 임신한 신우가 파혼당하면 안 되니까. 제 행색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제가 설거지 일을 하는 날이었는데 운명인 것 같았어요. 신우는 의사이기 때문에 당직 스케줄에 맞춰 상견례 날을 잡아야 했고 결혼식도 3개월 뒤에 한다고 날짜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했어요. 신우의 인생에 질투는 없었기 때문에 신우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바빴어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뭔가 모르겠지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신우의 결혼식에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신우가 요리를 못하니까 결혼 후에도 나한테 반찬 만들어다 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할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잘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결혼식이 다가오고 시어머니가 한복도 빌려주셨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아직 한복을 입는 나이는 아니다 싶어 단순한 원피스로 입을 생각했어요. 여기 입어볼 거 선택합니까? 몇 년 전에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계속 무뚝뚝하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왜 왔냐고 말해. 집에서 그냥 지급해. 그냥 집에서 지키고 있어라. 어떤 도와도 결혼식인데 나왔는데 뭔가요? 내가 안 가면 이상하지 않아? 내가 회색이나 해도 결혼식을 장식하면 될 거야. 장식해도 달라질 게 없어. 매우 흉이 어디서 튀우는 건데? 진짜 그 자리는 그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비 신랑 가족들이 모두 관계인임.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의사들이 있다. 따라서 딸 결혼식에 그 맞는 사람들만 초대했다.
가족 쪽 손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와도 오겠다. 그런데 거기에 수상한 고아가 끼면 돼? 내가 왜 거기로 왔다고 하는 거지? 손님이 나를 보면서 혀를 찹찹 빨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이상했다. 한참 동안 입을 벌린 채로 있었다가 나도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요? 내가 고아라고 해서 뭐가 어때요? 다 아는데도 받아주었잖아요. 제가 고아 냄새 나는데 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해. 가족은 가족이야. 너는 양심이 없어? 우리는 양심도 없네? 너는 우리 집에서 가정일을 돕는 식모와 다를 게 없어. 우리 딸이 결혼하면 차는 일주일에 2번씩 만들어서 성당에 놓아라. 당신의 할 일은 그것뿐이라고 나의 자존심을 일부러 뭉개는 것 같은 말이다. 그런데도 난 안 갈 거야. 집에 널리게 된 그것이 청첩장이야. 난 신우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삽을 들고 메이크업을 하러 시댁으로 떠났다. 간이 이미 메이크업이 끝난 시댁 식구들이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더라. 왜 여기 왔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니? 왜 나를 찾아왔니? 또 한 분이 터진다. 아가씨, 넌 누구니? 어머님을 부르니까 친척이냐? 나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전에 인사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네. 아들이 있었어. 인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어. 결혼식장에 안 온 건 술을 마셔서였어. 시댁에서는 우리 일가의 존재를 숨기려 했어.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식들이 아니라? 이게 그 이유였어. 우리 아들은 바빠서 와지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 왔어. 넵,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저기로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 시어머니가 억지 웃음 짓고 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난리를 쳤다. 왜 여기에 왔냐고 미친 거사.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를 하면 망신을 당하지. 우리 아들도 아니 아가씨 결혼식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 고아인 말을 신경 쓰지 않는데 너는 우리 집에 아니라고. 너가 결제가 안 맞는 애는 초대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유명하고 사회적 인식 있는 사람들만 초대받는 자리라서 빨리 가라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입씨름을 해야 해 하지만 갑자기 사돈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하니 부부가 식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었다. 강사님이 해외 출장으로 바빠서 오셨네. 청첩장을 보낸 건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 생각했었는데 바깥 양반들이 즐거워할 것 같다. 강사님은 팬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닌 우리 사돈의 처녀 결혼식이라며 시어머니도 놀랐고 듣고 있던 다른 분들도 놀랐다. 강사님은 입구 옆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당신을 보고 다가오셨죠. 우리 딸 리와 엄마가 여기에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초대를 받아서 인사 좀 시키게 내가 이 자리에 일부러 찾아온 이유가 있단다. 아니 우리 딸이라니 고년이 무수한 부모가 있다고. 우리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 너 언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집에 양이라도 간 거야. 아이 말해봐. 저는 나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보채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우리 엄마의 팔짱에 끼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졌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 일정이 바빠서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 이런 인연이 있나. 아니 사돈댁 며느리 님이 강사님 따님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명망 있는 사돈댁에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다들 식장 입구 한가운데에서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신우도 오고 신우의 예비 신랑도 오고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입을 열어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저도 우리 딸을 사돈 처녀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처음 병원 로비 강연장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왔을 때 나가 사인까지 받았었지아요. 그때 엄마가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었어요. 여기는 유명하고 사회적 인식 있는 사람들만 초대받는 자리라서 빨리 가라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입씨름을 해야 해 하지만 갑자기 사돈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하니 부부가 식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었다. 강사님이 해외 출장으로 바빠서 오셨네. 청첩장을 보낸 건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 생각했었는데 바깥 양반들이 즐거워할 것 같다. 강사님은 팬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닌 우리 사돈의 처녀 결혼식이라며 시어머니도 놀랐고 듣고 있던 다른 분들도 놀랐다. 강사님은 입구 옆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요청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부터 공화원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강사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어머니임을 알았어요.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2달간 해외에 갔다 온 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신부 시댁에서 청첩장을 받은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우리 엄마 때문에 찾아왔지만 견해 자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연이 대단해서 모두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정말 운명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기가 막히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데 더할 나위 없네요. 나이 없는 경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고아라고 그렇게 무시해대고 식모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서연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저도 이렇게 친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고아에 식하고 무시당할 입장 아니라고요. 이제 요리는 아씨가 하시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랑 함께 새 삶을 찾아가려 하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오갈 곳이 없어서 아가씨 눈치 보면서 예비 신랑 도시락도 싸다 주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제 나 허드레 님 그만하려고. 아, 신우 예비 신랑이 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앞으로 요리하려면 일도 그만두고 요리 학원부터 다녀야겠어요. 아가씨, 볶음밥도 또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내가 싸해지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감동 사연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실상은 지옥보다 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죠. 지난 견해 때도 식모 따위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끝 떨어지게 참석할 생각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저 알코올 중독자의 몸에 장애까지 있는 남편 병시 좀 그만할래요? 이제는 어머님이 하시든 아가씨를 시키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사위가 사니까 사위한테 시켜도 되겠네? 그 말에 아수라장 이랬어요. 미리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우리 엄마, 그리고 핏줄이 섞인 게 아니었지만 내 아버지인 분은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아니, 중독자 형제 출신입니다. 그 방법으로 상달래 자리에 대한 말씀이 없던데 상견례 자리가 장애인의 아들 때문에 은행곳에 데려왔습니다. 숨겨서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식장의 일로 바빠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술 먹느라 바쁘게 하는 거였네요. 어떻게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요리 솜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되고자에게 음식 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거짓말까지 말하고 사위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요부밥을 요청한 적 없는 음식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양심도 못하네. 실제 대답을 어디가 어디에 도망했는지 정말 죽고 싶어하고 싶었는지 듣는구나. 도망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면 어디를 칠 수 있는 이이 되어질 때 이사를 이한 것을 낳아줘야지 않았지만 그런 어머니의 팔을 끌어들여 경고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만나면 이혼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하면 좋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서 다시 한번 아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딸이 식모구포를 놓고
지금 와서 뭔가 되뇌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 같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라도 거짓말 없는 시어머니가 팔을 내리며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았죠. 제가 시댁에 짐 없이 유아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강연을 하며 불을 질러서 새 집을 사주겠다고 했죠. 새 아버지는 정말 변호사였습니다. 그 집에서 착취당한 일이 모두 돈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고, 신우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이후로는 파살당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안 싸우다가 우리 엄마는 다시 찾아왔는데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증언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인격적으로도 떨어지는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정말 낫두드럽게 당했죠. 신우는 임신까지 하고 미혼모로 남아서 어떡하지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병신척했지만 결국 유죄를 인정해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져서 속이 시려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진짜로 현실의 지옥에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이혼 후에 새로운 시작을 향해 180도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기대돼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지나온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금은 엄마와 산책을 즐기며 행복하다니 참 좋아요. 그리고 또한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도 멋지네요. 과거에 대한 자책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응원하고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